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성격에 대해서 상황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는 시츄에이션, 그 상황적 환경 속에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수정되고 그런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전적 그 요인보다 차후에 있어져 있던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 성격 하나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오늘 배울 수 있는 상황적 요인, 여기 세 가지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옆에 있는 학우들이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조직 속에 있었던 그 이론들 자체도 정말 성격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좋고 나쁘고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멋대로 단언하기 쉽지만 대체 어디서 저런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어떤 성격의 형성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셀 수 없는 자극과 변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 자신. 나의 성격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적 요인 성격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내 성격은 어떠하고 왜 이러한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리학자인 그 프로이트조차도 스스로의 성격을 100% 규명하진 못했고 이 지구상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그 업적을 달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즉 성격은 이렇다라고 단언하면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렇게 명명 지어놓은 학자들이 아직 없습니다. 아니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명명 지어놓은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도 이제 자문합니다.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전적 기질인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허무하지만 정답이 아닌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근접한 답을 말하자면 둘 다 다입니다. 어떤 유전적 기질인지 환경적 영향인지 어떤 것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둘 다 근접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심리학 실험들이 행해지면서 유전적 기질보다는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그 통계학적으로 열어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현대의 과학이 유전적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규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의 영향에 다수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규명하고 증명하고 하는 것들이 객관성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담론은 감정이라고 하는 연구에서도 들여봤었습니다. 감정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들여다봤던 그 왓슨의 공포 조건 실험을 보면 후천적 요소로 다가왔다는 거죠. 왓슨의 공포 조건 실험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보면 후천적 환경 요인 요소로 조건 부여에 성공했지만 그것을 돌려놓고 그것이 맞다면 다시 그것을 거꾸로 돌려놔야 되는데 돌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왓슨의 공포 조건 실험은 뭔가요? 개요로 본다면 왓슨은 어린 엘버트라고 하는 아이를 잡고 그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그 어린 엘버트 실험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모태가 되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 중 하나였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재직해 있던 존 왓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반 파블로프의 실험 이후에 이루어진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건적 정서 반응과 관련된 실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큰 소리 또는 깨지는 소리를 싫어하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이 실험에서 그 아이의 이름이 엘버트라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 실험 자체를 왓슨의 엘버트 실험이다 이렇게 명명 지어졌는데 실제적인 객관성 실험 조건으로는 왓슨의 공포 조건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버트라고 하는 아이, 다시 말해서 동물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큰 소리나 또는 깨지는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소리를 싫어하는 엘버트라는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물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실험할 때 엘버트라고 하는 아이에게 단순히 동물만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엘버트라고 하는 아이는 동물은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만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당위적으로 동물을 당연히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엘버트에게 동물과 함께 아이가 무서워하는 소리를 같이 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어린아이 엘버트는 규칙적으로 소리와 동물을 같이 제시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소리 없이 동물만 제시하더라도 아이는 겁에 질려 떨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물만이 아니라 털이 난 모든 사물 역시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말 아이는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큰 소리나 어떤 그릇이 깨지는 소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것에 처음에는 동물만 제시했다가 함께 다시 깨지는 소리, 아이가 싫어하는 소리와 동시에 제시하고 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바탕이 되는 이론, 이 3번의 바탕이 되는 이론은
이 실험의 바탕이 되었던 심리학 이론은 고전적 조건화였습니다. 이반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한 게 있었는데요. 이 고전적 조건화는 조건화되지 않는 자극과 반응 또는 조건화된 자극과 반응, 이 네 가지 요소, 즉 조건화되지 않는 자극, 그 다음에 반응, 조건화된 자극과 그 다음에 조건화된 반응,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조건화되지 않는 자극과 조건화될 자극이 함께 제시되면 조건화되지 않았던 자극이 조건화되는 것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복잡합니다. 자, A라는 것을 제시하고 B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또 B라는 것 조건을 제시하고 A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러한 조금 제시하는 순서와 목적에 따라서 조금 그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때 이것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이 아이를 가지고 실험했던 이 실험의 경우에는 큰 소리가 조건화되지 않은 자극이며 동물이 조건화되는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동물을 제시했을 때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깨지는 소리나 큰 소리를 제시했을 때 아이는 공포나 공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두 개를 규칙적으로 동시에 제시를 해서 나중에 깨지는 소리가 아닌 동물만 제시를 했을 때 조건화되어 있다는 거죠. 큰 소리가 조건화되지 않는 자극이고 동물이 조건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뿐만이 아닌 털 달린 모든 것, 털이 있는 모든 유사 옷이라도 털이 있으면 무서워하는 그러한 조건화되는 자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튼 결론을 따지면 무서워하지 않는 것에 무서운 것을 함께 제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자체도 무서워하게 되는 이런 조건화 반응, 이걸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실험 이 바탕이 되는 이 이론에서 두 가지, 조건화되는 것과 조건화되지 않는 것이 바뀌게 돼서 이게 이제 후천적으로 환경적 요인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실험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실험은 본디 그 윤리적 문제를 심하게 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점에 본래 윤리적 문제를 심하게 띄고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정서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선 큰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러한 실험이 헤어져 있다면 이건 분명히 아동학대에 근거해서 아마 이 교수는 법적인 처리를, 아마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실험이 종료된 후에 아이에게 자리 잡은 이상 반응을 없애고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조차, 반응이, 아이는 이미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던 동물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원위치 시켜줘야 되는데, 아이에게 자리 잡은 이상 반응을 없애고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점도 크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험 결과에만 주목을 했을 뿐 어린아이의 인권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험 중단은 아이에게 비극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고 실험 이후에 이 사회적인 것들은 어떻게 되었나? 물론 이 환경적 요인을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문제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험 이후에 당초 그 존 왓슨이라는 교수는 아이가 엘버트였는데요. 엘버트의 반응을 원래대로 돌리는 재조정 절차로 실험을 끝내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또 조교수와의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교수직을 사임하며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엘버트는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고 먼 훗날인 2010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아기 엘버트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본명이 더글라스 메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그 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를 찾은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만 6세 때 엘버트는 수두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왓슨의 공포조건 실험에 이제 조금 요것을 결론 지어 본다면 어떤 그 고전적 조건 하에 즉 후천성 그 성격 개조에 따라서 아이 어릴 때 후천성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그래서 성격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적 요건, 환경적 요건과 이제 또 상황적 요건인데, 이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조건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왓슨의 그 공포 실험, 그럼에도 이 결과를 보고 그럼에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 실험을 거듭하고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정말 처절하게, 그래서 아이가 만 6세의 수두증으로, 물론 실험에 대한 요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수두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실험 대상 엘버트를 보고 마음이 많이 좀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기질이 거의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와 동일하지 않은 이란성 쌍둥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란성 쌍둥이가 성격성의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주목을 합니다. 그 이란성 쌍둥이는 성격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저도 아이가 이란성 쌍둥이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자라오는 것을 보면서 같은 이란성 쌍둥이인데도 같은 배에서 같은 날 나왔음에도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한 것은 저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어떤 성격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에 있어서 성격의 차이는 있다.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것들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생각했던 지금 이제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의 이제 요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의 그 어느 지방에 산속에서 발견된 두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당시 그 두 여자 아이는, 언니는 8살이었고 동생은 2살이었는데 둘 다 모두 늑대처럼 4발로 기어 다니고 늑대 울음소리를 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늑대가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나, 양육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뭐 추측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4발로 기면서 늑대 울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1900년도니까 그래서 발견된 후에 영국에서 수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자매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또 한 사례는 18세기 말에 야생에서 발견된 12살 소년입니다. 18세기 말에 야생에서 발견된 12살 소년인데, 이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발견된 이 소년은 그저 동물하고 거의 흡사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문명에 관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문명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그 의자 하나만 놓으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만 올라가도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스스로의 동물. 그 소녀는 그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욕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도망가려고만 했었던 거죠. 동물의 본능적인 그런 육감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만 지능이 발달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학자들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여기에서 그 야생에서 양육되어 있는 이 소녀는 거의 동물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서 발견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소년이 나체로 발견되었을 때는 추위를 못 느꼈었습니다. 근데 옷을 입히는 버릇을 들이고 나니까 추위를 느꼈다는 것을 보면, 또다시 환경이 바뀌면 발달 성향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처음에는 나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뭐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옷을 입힐 사람도 없겠지만, 나체로 발견돼서 처음엔 추위를 느끼지 못하다가 12살 소년에게 옷을 계속 입히고 갈아입히고 어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도 갈아입혔는데, 그때는 추위를 느꼈다라는 거죠.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발달하는 그 성향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일란성 쌍둥이 사례를 보면 유전적 기질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둘을 따로 떼어놓아 다른 환경에서 키웠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왕왕 듣고 보고 합니다. 입양 같은 두 쌍둥이, 하나는 미국에서 자라고 하나는 한국에서 자랐을 때 서로 일란성 쌍둥이의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음식 문화에 대한 거라든가 기호식품에 대한 것들, 취미, 이런 것들을 유사성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을 따로 떼어 놓아서 다른 환경에서 키웠다고 한다면 서로 다 그 환경에 맞는 쪽으로 성격이나 취향들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생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환경적인 요인이 성격 발달을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들을 사람 사회로 끌어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었죠. 그러니 유전자적 기질과 환경적 요인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서로 보완돼야 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에는 교육과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적인 요소는 요즘에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버지가 아이를 뭐라 그러죠? 예전에는 그 포대기라고 얘기합니다. 뒤에다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어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남자다움, 여자다움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할 일과 남자의 할 일이 따로 있었죠. 물론 뭐 집안에서는 아이를 포대기에 아빠가 뒤에 업고서 엎을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양육의 책임도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어떤 교육과 문화적인 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아이들을 키우는 휴가, 양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책임과 그 휴가도 남자와 여자가 각각 얻을 수 있게끔 사회가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라서 울면 안 되고 또 여자라서 활동적이면 안 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은 그것이 정확하게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남자다움, 여자다움의 경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얘기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단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의 성격은 무조건 남자다워야 합니다. 또 여자는 여자답고 조신해야 한다는 교육이 팽배했었죠. 이에 남자는 로봇을 가지고 놀고 여자는 이쁜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왔었죠. 남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여자아이가 로봇을 가지고 놀면 어른들이 불호령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최근엔 여성사회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직장에도 여성 비율이 높아졌고요. 이미 우리의 교육 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직장 내에서 사람들의 성격을 관찰하고 가늠할 때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양 사람은 또 동양과 그 전에요. 남자 지금에 대한 그 성격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MBTI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지금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를 원하는 것이 조직 사회에서 리더로 갈 수 있을까요? 예전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남자다움과 절도 이런 것들이 조직의 리더가 됐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부드러움과 지식 이러한 그 다음에 이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과 서양 여기에도 성격이 다릅니다. 동양 사람의 성격과 서양 사람의 성격이 물론 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동양과 서양에 대한 특징은 동양 사람은 문화적으로 스킨십의 빈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서양인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죠. 서양의 경우는 포옹이나 볼을 맞대는 인사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동양인들끼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글로벌 오피스가 증가한 추세라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동양인끼리는 그러한 스킨십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떨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특히 우리네 직장에서는 술을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술 한 잔 먹고 나면 동성끼리도 부둥켜 안고 얼싸안는다. 또 삽시간에 형과 아우가 되죠. 우리는 술을 마시게 되면 언니 동생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동양의 보수적이고 경계적인 성격이 술로 인해서 봉인 해제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실에서 얌전했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눈이 반짝이면서 성격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조신한 모습으로 전날 일을 전부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음주 후 성격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뒤이죠. 이러한 현상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바랜드 교수는 R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명명 짓습니다. R 커뮤니케이션이다. R이라는 것은 앞에 O이 아니고 R 커뮤니케이션. R 커뮤니케이션이다. 취했기 때문에 잠시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잊고 술의 힘으로 지금까지 억압된 감정과 성격을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이러한 이론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동양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명명한 거에 대한 술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의 방향성이 성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중요한 보고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같은 팀원이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또는 그날 내 일진이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내부 통제형이라고 합니다. 성격상에. 후자의 사람, 즉 우리 조직들이 또는 우리 팀원들이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통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부 통제형의 사람은 자신에게 되게 엄격하죠. 그리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외부 통제형은 자신한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외부에는 엄격하다고 얘기할까요? 조금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직장 내에서 흔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 어떤 쪽인지는 여러분들 쉽사리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술자리에서 험담의 안주가 되는 쪽은 외부 통제형들이 많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 외부 통제형이 많고, 하지만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외부 통제형이 아니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는 나 내부 통제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했을 때 내부 통제형이다, 외부 통제형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는 외부 통제형이 아니란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격이 원래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외부 통제형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자기의 성격 판단 근거입니다. 직장이란 그렇게 험난하고 다이나믹한 곳이죠. 결국 성격은 유전적 기질과 환경적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심리학을 바탕으로서 나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을 차분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성격인지,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또는 가지고 있었는지,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또 친구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나는 어떤 성격으로 평판이 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성격의 사람을 보며 마냥 싫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나 관찰을 통해 무엇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순전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조금 객관성을 갖기 위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성격이 외부형인지 내부형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성격 파악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의 유형에 보면 MBTI라고 하는
그 성격의 유형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MBTI, 그 다음에 빅5 성격, 그 다음에 프로이드 성격, 통제 성향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의 유형 가운데에서 MBTI 성격, 그리고 빅5 성격, 프로이드 성격, 통제 성향 성격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성격 유형의 개념은 칼 융이라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와 미국인 브릭스 마이어 두 사람에게 의해서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MBTI, 그러니까 마이어하고 브릭스, 마이어하고 브릭스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 타입에 대한 뭐예요? 인디케이터다.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다. 그래서 MBTI는 요것도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MBTI의 성격도요, 사실은 자기가 100% 이것으로 가지고서 내 성격이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이나 크기가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거기에 문항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유형을 4차원으로 이제 구분해서 각 차원마다 둘 중 하나로 결과가 나와서 총 16가지 성격 유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이 내가 했던 거하고 남들이 파악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상대가 봤을 때, 또는 동료가 봤을 때, 학우들이 봤을 때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이것이 전부 내 성격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위험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 MBTI를 그 테스트하는 기관들이 각자의 질문 유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우리도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MBTI는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원에서 그 에너지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MBTI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뭐 감정과 감각, 그 다음에 인식, 뭐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향성이냐, I냐, 요거의 반대가 뭐죠? 익스터널이죠. 외향성이고요. 사고력이냐, 이성적이느냐, 감정적인가 하고, 감각이냐,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직관력이라고 하죠.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 따라서 이 알파벳 이니셜, 처음 이니셜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향성이다 그러면 인트로버전 해서 I는 내향성이죠. 내향성의 반대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향적인 요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일을 하고 사색하기를 좋아한다. 정적이죠.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관계의 폭보다 깊이를 선호한다. 조용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힘들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서 나간다. 세밀하고 꼼꼼한 경영 때문에 먼저 생각을 한다. 내향적이다.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원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외향성이 익스트로버전인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며 유머를 좋아하는 거죠. 폭넓은 대인관계를 선호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다. 인내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으므로 실정을 느낄 수 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TI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쪄볼까요? 생각이 혁신적, 일처리가 신속하다, 영감에 의존하면서 개념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은 실제 경험과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중시한다. 이제 센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숲보다 중요한 건 숲보다 나무를 보면 장기적 안목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 보면 무료로 MBTI 검사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9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해보셔서 수정할 부분은 한 번 더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긴가 민가 할 때, 여기 맞는지 틀리는지 할 때 동료나 또는 학우한테 물어서 나는 어떤 타입인지 그것도 참고를 해서 결정지지 못할 부분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또 확연히 못할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왕 성격 유형을 검사 받쳐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동물 그 12살 그 구원되었던 그 동물 인간처럼 우리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격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적 관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습관, 그 다음에 버릇, 관습, 법률,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이 바뀌지 않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심리적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psychological inertia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은 가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계속 가고자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또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관성이다 그러면 psychological inertia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습성대로 우리가 책을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듯이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성격, 심리적 관성에 의해서 성격이 바꾸기가 많이 힘듭니다. 다만 이러한 성격에 대한 외적인 요소는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습을 받고 시간을 투여하기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정말 내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죠? 물론, 내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런 심리적 관성을 통해, 바꿔서 그런 것을 떨쳐버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관성이 제일 많은 분들이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격상.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죠. 상사들, 직장 상사들에게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관성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가 해왔기 때문에 안 돼.
해봤기 때문에 안 돼. 너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성격. 이건 심리적 관성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심리적 관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괄된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관성, 즉 나의 고집이라기보다는 그 심리적 관성이 제일 적은 것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심리적 관성이 없습니다, 거의. 왜?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음식을 먹고 배변하고 하는 것 외에는 아직 머리의 심리적 관성이나 마음의 심리적 관성 형성이 아직 유전적인 인자, 요인을 제외하고서는 외적인 심리적 관성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심리적 관성의 장애물에 의해서 창의적이지 못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창의적과 창의성은 상당한 문제 해결 솔루션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고민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MBTI에서 조금 정리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